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시즌2. 안녕하세요, 솔로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도니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복순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이에요. 네, 너무 죄송해요. 네. 그렇죠. 그간에 감기도 좀 앓으셨고. 네, 좀 몸살 감기 좀 심하게 앓았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제가 직업이다 보니까 이제 공연이 올라가서 예, 근데 다들 토요일 아니면 시간이 안 되시니까 네네. 부득이하게 저는 그 다른 사람들이 일할 때 놀고 남들이 놀 때 일하는 직업이다 보니 시간이 많이 안 맞았어요. 훌륭한 직업이네요. 좋은 직업이야. 외롭죠? 외로. 근데 뭐 남들하고 같이 해도 저도 외로워요. 뭐 좀 시간이 지나긴 했습니다만 지난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두돌 때 네. 연극 잔치를 그 총괄 기획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거는 사무국장님이 주로 하셨죠. 행사 자체는 그런데 네. 사무국장 여기 없거든요. 아도니스만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님 칭찬을. 네. 핵심은 총괄이죠. 총괄이라는 이 느낌.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연극을 총괄 기획했는데 그렇죠. 어떠세요? 이렇게 잘 마치고 나니까 어떠세요? 연극 잘 마친 것도 좋긴 좋은데 보니까 다들 뭔가 하나를 성취했다는 기쁨을 가져가신 것 같아요. 네. 이게 이렇게 힘들지만 내가 이걸 해냈다 아니면은 나도 무대 위에 올라가가지고 무언가를 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거기에 내가 했다와 더불어 우리가 했다라는 거를 또 다 같이 느끼신 게 저는 그게 가장 큰 열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 요번에 특히 이건범 주연 배우 네. 연극 고발인에서 변호인 역을 맡았던 네, 그렇죠. 그래서 그날 뒤풀이 때 이건범 운영위원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복순이의 리더십을 새로이 보았다. 네. 그 전날까지도 대사도 서로 안 맞아.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는데 늦은 밤 11시를 넘어가는 상황에서 이거 어떻게 되냐 이럴 때 마지막까지 몇몇을 추스려가지고 미달인 그래서 이렇게 추스려가지고 연습을 시키는 밤새 요게 이제 리더십이 대단히 돋보이지 않았나. 복순이의 리더십이. 그렇죠. 네. 훌륭한 리더가 사회를 견인한다고. 그렇죠. 훌륭한 리더가 사회를 견인한다고 저 크게 말하고 싶은 현실입니다. 네네. 맞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오늘 간만에 반가웠어요. 그리고 오늘 내용은 볼까요? 한번 방 한 칸 있다고 수급자가 될 수 없다라고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연구 모임에서 같이 활동하고 있고요. 장동열 중앙대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신 선생님과 모시고 네네. 좀 요즘 안타까운 현실이긴 하지만 기초 생활보장 제도에 관련된 논란. 최근에 핫 이슈입니다. 이게 기초법에 대해서. 그렇죠. 방향도 막 여러 가지 막 던져하는데 뭐 역시 아무 생각이 없는 정부는 이거 어떻게 될지 하지만 연달아 있는 안 좋은 사건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자살 했던 것 같은데 우리 사회의 정확한 그 현실을 반영해 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장동열 선생님 모시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돼요. 네, 기대됩니다. 네. 훈남이야. 그래요? 그렇죠. 장동열 훈남. 아도니스님만큼 훈남? 저는 이제 훈남이라기보다는 저는 이 시대의 마지막 남은 로맨티스트. 네. 갑자기 기대를 하다가 아무튼 네, 아무튼 네.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 듣고 연결되는 줄 아실까? 나중에 들어보면 아시겠지. 네. 네, 안녕하세요. 차분해. 안녕하세요. 다들 네. 긴장하셨어요, 남자분들이. 네. 네. 익숙지가 않았어요, 갑자기. 그렇죠. 우리 보이스는 거의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성애인 꽂히다 보니까 갑자기 익숙지가 않네요. 네. 이 격조 없는 목소리를 듣다가 갑자기 장 선생님의 차분한 목소리를 전해드리니까 우리 네네. 청취자분들도 네네.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 옛날에 그
중학교 때 담임 선생님 목소리인 줄 알았어요. 네. 순간 긴장했어요. 라디오 아니었나 이렇게 해가지고. 네. 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내가 만든 복지가 라디오 만복 라디오 진행 맡고 있는 솔로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전 아도니스입니다. 전 복순이에요. 저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연구모임 장동열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칼럼을 쓰셨어요. 예. 방학하는 있다고 수급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읽다 보니까 참 탄탄하게 좋은 공감된 내용이 있어서 직접 한번 듣고 싶어서 연락한 거거든요. 예. 일단 이 청취자를 위해서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 그래도 좀 정의라고 할까요? 아니면 개념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는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 간략하게. 예, 예. 우리 길게 말하면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제가 쓴 얘기는 이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포커스를 맞춘 거고, 네네. 그건 이제 우리 사회에서 그 수급자, 이제 빈곤 환자를 선정해서, 빈곤 환자가 수급을 받기 위해서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네. 네네. 근데 이 수급자가 되려면은 두 가지 기준을 충족을 시켜야 되는데요. 네네. 그 기준이 이제 부양 의무자랑 소득 인정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 기준 때문에 빈곤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인데 저는 이제 주로 그 부양 의무자보다는 소득 인정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특히 집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가 선정이 안 된다, 뭐 왜 안 되느냐, 이런 질문을 던진 거고, 그것의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측정하고 있다. 네. 이런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야말로 정말 숨어 있는 문제점이다. 라는 점을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네, 지금까지 가장 논란이 됐던 부양 의무자에 대해서는 네네네. 공감도 되고, 예를 들어서 부모나 자식 뭐 직계 1촌으로 묶였긴 했지만 배우자의 그 부양 의무를 그렇죠. 계속 강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연락도 안 되는 사람. 네네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그래가지고 자기도 이제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탈락이 되거나, 거꾸로 네. 말하면 그런 행동 때문에 괜히 자식한테 부담을 주기 싫어가지고 스스로 자살까지 몰리는 그런 어르신들 내용이 포커스가 됐는데, 선생님 그렇죠. 글 중에서 좀 저희도 이제 새로운 시각을 봤던 건 뭐냐면, 그거 외에 또 하나의 독소 조항이었던 소득 인정액 부분. 네네. 저도 그냥 소득 인정액 부분 하면 그냥 소득 내용을 그냥 말하는 줄 알았는데 여기 네. 보니까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라는 것이 또 추가된다는 걸 좀 알았어요. 예. 예, 쉽게 말하면 120만 원 내가 오늘 이 소득이 있으면 120만 원을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알았더니 다른 내용이 막 붙어가지고 막 더 올라가는 거죠. 자기 소득 인정액이. 그렇죠. 그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소득 인정액 때문에 수급 신청을 했는데 안 받아들여졌던 사례, 그거를 뭐 간략히 또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이 이해가 조금 네. 이해를 좀 해서 네. A 첫 번째 3인 세 분에 관련해 3인 가족도 있고 두 분이 있었는데 뭐 잠깐 한 사례를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그러려면 이제 재산 소득 환산제가 예. 좀 더 쉽게 뭔지를 얘기를 하면 좋겠는데요. 네네. 그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다는 의미가 네. 일단 이제 우리가 흔히 있는 주거나 토지 이런 거를 일반 재산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뭐 통장에 있는 돈, 그리고 뭐 현금, 수표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금융 재산이라고 하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또 나머지는 자동차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분류로 재산의 기준을 산정을 하는데, 그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다는 게 쌓여 있는 이런 재산에서 소득이 발생한다고 간주해서 소득으로 이제 환산하는 겁니다. 투자 수단이 아닌 거주하고 있는 집 그 자체에서도 소득이 발생한다고 하는 게 재산의 소득 환산제인데, 제가 이제 설명한 사례를 보면 네. 이제 뭐 3인 가구가 있다고 치고 네. 예. 서울에서 뭐 전세 보증금이 8천만 원에 있고 소득은 120만 원 있고 뭐 통장은 500만 원, 자동차로는 뭐 차량 가액으로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게 있다고 가정을 하고 3인 가구에서. 이 부분을 이제 소득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은 예. 소득으로 환산되는 부분은 이제 재산에 해당되는 것만 해당되는데, 거기서 이제 8천만 원의 전세 보증금이랑 통장 잔액 500만 원, 자동차 100만 원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좀 설명하기가 되게 음, 좀 복잡하고 까다로운 부분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주거 재산 그리고 뭐 일반 금융 재산, 자동차 이런 것들은 음, 그 소득으로 환산되는 그 비율이 다 달라요. 네, 만약에 일반 재산 같은 경우는 한 2년 동안 예, 내가 이제 균분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한 거죠. 2년 동안 이게 이제 소득으로 매월 얼마씩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가정을 해서 2년을 그 퍼센테이지로 나누면은 한 4.17%가 나옵니다. 네, 4.17%. 2년. 네. 네. 그래서 이게 일반 재산의 환산율이 4.17%가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금융 재산은 일반 재산보다 음, 조금 더 쉽게 현금성으로 바꾸기가 쉽다. 네네. 그런 이유로 한 3년 정도를 계산한 거예요. 네. 그 3년 정도를 계산하면은 이제 6.26%가 나오는 거고. 6.26.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 빈곤한 사람들이 자동차를 갖고 있다면 아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수급 주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해서 100% 아동이 자동차는 차는 100%로 환산하고 있는 거죠. 거의 뭐 생활은 빈곤 같은데 차가 있던데. 그렇죠. 저도 시가로 한 뭐 30만 원대 정도 되는 네, 자동차가 한 대 있습니다. 폐차 직전. 네. 네, 복순이 네. 또 싣고 다니죠. 네. 그렇죠. 그러시고, 네. 근데 물론 이제 고가의 자동차는 당연히 100%로 다 그 자동차 재산으로 환산하는데 만약에 이제 생계형으로 꼭 필요해서 사용을 하고 있거나 네. 뭐 차량 가액이 한 150만 원 미만이 되거나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일반 재산의 환산율로 4.17%를 자동차도 계산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하여튼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아니, 저 이게 같은 이제- 경우도 생계형 승용차인데, 생계형 자동차인데. 네네네. 그것도 사요. 제가 볼 때 소득이 생계형이 아니라 생존형 생존형. 그렇죠. 같은. 네, 좀 네, 네네. 예. 아무튼 네. 네.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이 방식이 한 2003년도부터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한 1, 2년 전에 이제 주거 재산 문제가 계속 좀 얘기는 되긴 했었어요. 네네. 내가 필수적으로 살아야 되는 집도 이렇게 4% 이렇게 많이 떼가면은 빈곤한 사람들 많이 수급자 혜택이 받지 못한다. 그런 문제 제기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주거 재산만 따로 1.07%로 완화를 시켰어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그 공제액도 다 이제 계산이 되는데 네네. 어찌됐건 이런 식으로 그 계산을 하다 보면은 재산의 소득 환산제의 기본 이 구조가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에서도 이런 환산 금액들을 다 계산을 해서 소득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금액이 점점 내가 원래 갖고 있는 소득보다 더 높게 책정이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돈 그리고 생활해야 되는 돈보다 더 많아지는 금액이 책정돼서 수급자들한테는 그 수급자들에서 배제가 되거나 만약에 수급자가 돼도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더 깎인 금액으로 받게 된다는 거죠. 예, 방금 말씀해 주신 그 사례 3인 가구 네. 같은 경우에는 네, 계산해 보면 주거용 재산이 12만 4,800원, 금융 재산이 네. 뭐 한 12만 5,200원, 자동차 예, 같은 예. 경우 아까 차량가액이 뭐 생존형이라 하더라도 4만 네, 1,700원이 돼 가지고 결국은 예, 뚜루룩 올라 가지고 149만 원이 되는 거네요. 예, 예. 근데 3인 가구일 경우에 최저 생계비가 2014년에 132만 원이었거든요. 3인이 132만 원을 가지고 사는 것도 제가 네. 이거 이상이 결국 돼 가지고 네. 이 대상이 안 된다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교묘하게 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재산의 소득 환산액 부분도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이렇게 뭐 공제하는 부분도 많고 이렇게 환산을 해서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설계를 한 것처럼 보이긴 한데 결국은 이 소득 평가액에다가 재산 소득 환산액을 더하게 되는데 그 금액이 많지는 않아도 최저 생계비에 웃도를 수 있게끔 설계가 좀 된 것 같아요. 그 정말로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걸러지겠지만 그 정말 빈곤한 사람들 가운데서 뭐 주거용이나 혹은 뭐 통장에 있는 돈이나 자동차나 어떤 한 가지 부분이라도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을 텐데 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라도 좀 걸리면은 수급 대상에서 조금 불리하게 작용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거를 소득으로 다 환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걸 종합적으로 다 합치면은 당연히 더 이제 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부분이 더 가능성이 커지는 거고요. 네. 어쨌든 그 한 부분 한 부분마다도 그런 요소들은 다 있다라는 거죠. 앞서 사례에서 막 우리가 이거 전세 보전금 8천이면 솔직히 최근에 이제 전세 보증이 거의 억대로 넘어가서 네. 그런 것도 있었고 소득이 3인이 벌어가지고 120만 원이면 이거는 뭐 거의 뭐 우리 그 동네 좀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 거의 그 주로 거의 라면 거의 먹어야지 라면. 그 한 분이 네, 삼시세끼. 라는 건데 자전거 타고 그리고- 다니고 그리고 네. 교통비만 한 사람이 10만 그렇잖아요. 원인데. 그리고 뭐 자전거 통장에 타고. 남은 게 뭐 있는 현금이 500만 원이라는 기준조차도 솔직히 말하면 어떤 네네. 사람한테 한 달에 월급이 될 수 있는 금액인데 통장 현재 나금 현금이 500만 원인 사람 이 사람조차도 안 된다 하면은 그렇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대도시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기 사례를 하나 더 쓴 게 일부러 네네. 네. 그 뭐 통장에 있는 돈 없다고 치고 뭐 자동차도 없다고 치고 네. 그냥 전세 보증금 한 9천만 원만 있어도 네. 예. 그것만 있어도 이 소득 인정액이 재산 소득 환산제가 높아서 네. 수급자로 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라는 점을 좀 지적을 했거든요. 예, 노부모님 두 분이 전세로 그냥 전세로 9천만 원짜리 네네. 전세로 살고 있는 경우에 네, 그냥 그 두 분이 소득이 70만 원일 경우 예, 그렇죠. 소급자가 안 된다 그거 아니에요? 네, 예. 그럼 예. 70만 원보다 더 밑에 벌거나 네, 전세를 낮춰야 되는데 그 그렇죠. 서울가 어디 전세가 올라갔지 낮춰지면 또 안 되는. 그러고 보니까 이게 또 네. 최근에 전세값을 올려달라고 할 경우에 그게 자기가 올릴 수도 없겠네요.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래 뭐 9천만 원에서 1,000만 원을 뭐 1억으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 살고 싶어서 살았다 하는 순간 또 더더욱 멀어지는 거네요. 점점. 네. 그게 이제 대도시의 경우는 이제 이런 좀 전세 보증금 이런 게 높기 때문에 문제가 좀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또 그 칼럼에는 넣진 않았지만 네. 이게 이제 지역별로도 문제가 좀 편차가 심합니다. 지역별로. 예, 그리고 어떻게 환산하는 부분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이렇게 다 다르게 적용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대도시는 물론 이제 그 전세금이나 이렇게 땅값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네네. 공제되는 부분이 커요. 네. 근데 이제 그 농어촌은 사실 10년 동안 거의 공제 금액이 변동이 거의 없었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게 농어촌에서의 문제는 그런 전세금 그런 지보다도 토지가 좀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아요. 토지요? 아, 땅. 예, 땅. 예. 제가 좀 조사를 했었었는데 빈곤한 사람들 층 가운데 대도시보다는 농어촌에서 그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좀 더 많더라고요. 아 그렇죠. 빈곤층에서, 농사를 예. 살아야 되는데. 예, 근데 예. 이제 그 사람들은 다 이게 생계형인 거죠. 이걸 토지를 가꿔서 농작을 해가지고 다 생활비로 벌어들이고 네네. 그거를 이제 자기의 삶을 꾸려 나가는 건데 네. 그래가 사실 이게 정말 왜 중요하냐면은 네네. 그 소득 인정액이라는 부분이 네. 저희 그 전체 복지 사업 중에 한 59% 정도가 돼요. 50%, 거의 60%가 되죠. 3분의 2 정도. 예. 네. 근데 이 소득 인정액을 대부분 복지 사업에 적용을 하고 있는데 그 소득 인정액의 재산 소득 환산제 이 부분을 만약에 이제 다시 없애자라고 네. 하면은 대부분의 복지 사업들을 또 다시 다 뒤흔들어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아 핵심적인 문제네. 그래서 이게 네. 좀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문제가 있는 거고 네네. 그 사람들이 이제 그래서 전문가들도 재산 소득 환산제는 쉽게 잘 다루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재산에 대한 그 사람들이 민감한 국민들의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조금 잘 보류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계속 저는 지속을 하게 된다면 결국은 빈곤한 사람들의 그 최저생활 보장이 결국은 달성이 안 된다. 네네. 라는 거를 근본적으로 좀 지적을 하고 싶었던 거죠. 아 그러셨군요. 네, 아까 지금 말씀하시면서 정치적인 문제라고 말씀하신 게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그게 이제 재산에 대한 네.
인식이 뭐 부자들이나 이제 좀 뭐 중산층이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다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그래서 들면 이거를 아까 나왔지만 이제 아니 저 집에 차도 몰고 다니면서 이렇게 있는 나라에 그렇죠. 나라 돈을 예. 다 먹고 아도니스 뭐 그래. 아도니스 차도 예. 사 몰고 다니는데 제가 그렇죠. 무슨 기초 생활이야. 맞아. 예. 이런 이런 저항이 큰 거죠. 예. 네네. 그래서 쉽게 좀 건들지 못하고 있는 게 있고 그런데 이거는 사실 그렇긴 하더라도 네네. 저희 같이 이제 그 시민단체에서는 이런 음. 것들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중요한 그렇군요. 내용이죠. 이걸 안 다루고 예. 예. 뭐 다른 걸 다룬 것이 오히려 더 그냥 겉가지만 하는. 네. 그러니까 모든 우리나라 대부분 복지 사업 전체 복지 사업 중에 거의 60%를 좌지우지하는 네. 당락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이 예. 소득 인정액이라는 거잖아요. 여기 그렇죠. 기초생활수급제뿐만이 아니라 다른데 뭐 그렇죠. 건강보험이나 이런 데 다 걸려 있는 거야 이게. 예, 그죠? 다 걸렸고 네, 다 걸려 있어. 가령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기초연금도 논란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네네. 네네. 기초연금도. 기초연금도 마찬가지로 뭐 대상자를 처음에는 모든 노인한테 다 100% 20만 원 주겠다라고 그랬죠. 했는데 뭐 결국은 그렇게 안 되고 70%만 주겠다. 뭐 이런 것도 결국은 여기에 이제 소득 인정액 부분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소득이랑 재산이랑 다 조사해서 빈곤한 사람들만 주겠다. 예.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서 소득 인정의 개념을 또 적용을 하기 때문에 예. 진짜 소득만 빈곤 노인들이 소득만 가지고서 계산을 하면 좀 더 많은 대상자들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예. 재산 부분까지 다 고려해가지고 그걸 소득으로 환산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니까 더 보편적으로 그 노인들이 받기 어렵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리고 자꾸 소득 인정액을 하게 되면은 노인들이 재산을 움직이려 하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대상자들 간의 형평성이나 급여 간의 형평성 이런 문제가 발생돼가지고 기초연금에서도 결국은 이런 재산의 소득 환산제가 들어가 있는 게 보편적인 기초연금으로 가는데 장애물이 된다 이런 얘기가 또 할 수 있겠죠. 저도 동네 할머니 한 번 만났어요. 그 아저씨가 네. 돌아가시기 전에 남겨준 네. 집 하나 있는데 그것 때문에 네. 저기 동네 갔더니 기초연금 네. 못 준다 그러더라. 이렇게 네. 하셔가지고 서운해 하시면서 발길을 돌리셨거든요. 네. 네, 이제 그런 분들이 나오시는 거지. 근데 그분들한테는 네. 이 수급자가 탈락한다는 자체는 앞으로 대안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이제 고정소득이 할머니가 80대 할머니인데 그러니까 고정소득이 늘 현금소득이 발생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기초연금도 이제 지금 구조에서는 못 받는 거지. 탈락 자체가 그냥 네네. 사지를 모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솔직히 박탈감. 상대적인 박탈감도 들고. 그죠. 여태 동네 이웃 할머니들인데 너는 저기 자네는 뭐 하는데 아 형님 그거 안 나와요? 뭐 이렇게 이제 얘기가 오다 보면 또 서운하시기도 하고 이렇죠. 이게 이제 사실 재산의 소득 환산제가 한 10년 정도 됐는데 네네. 이거를 그럼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좀 고민을 해봤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이걸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합리적으로 빈곤한 자를 추정하려고 만들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기초생활보장제도나 이제 그런 생활보호법이나 이렇게 빈곤한 자에게 국가가 이제 돈을 지급을 할 때는 그런 그 부정수급이나 형평성 문제가 계속적으로 문제가 됐었던 것 같아요. 네. 너는 받고 나도 빈곤한데 얘는 못 받고 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너는 재산이 얼마 있고 나는 얼마 있는데 얘는 받고 나는 못 받고. 그렇죠. 그래서 좀 더 합리적으로 빈곤한 자를 추정하려고 재산을 소득으로 이제 아예 환원해가지고 하나의 소득 기준으로 만든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저는 여기에서의 맹점이 뭐냐면 이 제도는 누가 더 빈곤하냐만을 가려내기 위한 거라는 거죠. 제가 그 말 하려고 했었는데. 아하하. 예, 지난 우리 방송에서도 그 가난하면 죄다. 뭐 네네네. 정말 빈곤한 사람만 주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제도라는 거잖아요, 이게. 네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지금 마인드가 아예 네. 깔려 있는 정말로 거구나. 이제 예, 선별적인 마인드가 강하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혜자들을 조금 더 포괄하면서 네네. 그 안에서 이제 그 빈곤한 사람과 빈곤하지 않은 부자들과 그렇게 그 관계에서 이렇게 필터링 하는 게 아니라 빈곤한 사람들 내에서 그럼 누가 더 빈곤하냐, 정말로 빈곤한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더 극심하게 들어가서 정말 빈곤한 사람만 주자라고 이제 좀 더 엄격하게 만들어진 제도 같아요. 그 맹점이. 그러니까 누가 과연 극빈자이냐, 그것도 가난한 그렇죠. 사람들 사이에서 가려내는 예. 이런 이제 제도인 것 같은데. 네. 그럼 이런 게 뭐 다른 나라는 어떤가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독한 거고 네.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네. 어찌됐건 이제 그 빈곤한 사람들을 가려내기 위해서는 소득이랑 재산이랑 다 조사를 합니다. 네네. 네, 조사를 하는데 우리나라처럼 재산을 소득으로 하나로 환산해가지고 소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소득 기준, 재산 기준을 따로따로 두고 네. 그 조건에 충족을 하면은 수급자로 선정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소득 기준, 재산 기준을 보는데 그 외국에서는 재산 기준에 해당되는 게 네네. 쉽게 돈으로 그 바꿀 수 있는 금융 재산, 현금화가 가능한 그런 금융 재산만을 재산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이제 집이라든가 네. 허름한 자동차 이런 정도는 예, 그런 재산으로 거는 보지 아예 않는- 재산 네. 기준으로 고려를 안 하고 네. 내가 쓸 수 있는 그런 통장에 있는 돈들이나 뭐 네네. 저축돼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재산으로 이제 파악을 다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기준의 조건을 만족하면은 수급자로 되는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급여를 줄 때는 네네. 소득 기준으로만 줍니다. 일단 그렇게 선정을 이제 하고 나서 네, 줄 그 때는 선정을 하고 나서 네. 이제 급여를 줄 때는 소득 기준. 우리 같은 경우 아까 저거 사례 봤을 때 120 노인이 70만 원을 받고 있다, 70만 원 벌고 있다. 네. 그러면 거기서 만약에 소득 기준이 뭐 100만 원이다 그러면은 한 30만 원을 받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소득 기준으로만 주는데 우리나라는 그 소득에다가 플러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더해서 소득으로 이제 인정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소득 인정액이라서 네. 우리나라는 좀 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가혹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근데 이 이야기 듣고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다른 거 주거라든가 뭐 자동차 이런 네. 걸 다 없애버리면 그럼 네. 그분이 어디에 계시라는 건지 존재가 없는데 가혹해. 아무튼 존재가 없는데 어떻게 네. 자기가 기초생활법을 네. 만들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재산소득 환산제 이 방식이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재산소득 환산 그렇죠. 방식을 아예 하지 말고 단순하게 진짜로 이제 필수재산 이런 거는 다 빼고 금융자산하고 현금이 가능한 재산만 그렇죠. 고려하고 이런 식으로만 해도 조금 더 간편해지거든요. 단순해지거든요. 네네네. 일단 우선적으로 말씀처럼 이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소득 네. 인정제도 요거를 좀 손을 봐야겠네요. 그렇죠. 일단 예, 예. 시급하게는. 참 걱정입니다. 그 다른 건 아니더라도 뭐 자기가 원하지 않지만 지금처럼 한쪽에서는 계속 부동산 경기만을 높이려고 하는데 네. 이처럼 주거를 가지고 주된 그 재산 소득 환산하고 들어간다면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점점점 이제 있는 사람은 문제는 안 되니까 어차피 상관없지만 없는 사람은 점점 그렇죠. 폭이 줄어들고 네. 사학재는 커지고 아예 뭐 그러니까 자기가 기초생활 나중에 가면 기초생활 보장 받는 사람 분들은 텐트 치고 살아야 될 것 같아. 그런 그렇죠. 분들이 아니면 쉽게 말하면 불가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그렇죠. 결국은 다 자기가 생활하고 있는 집을 다 팔아서까지 생활비로 써라. 이런 게 전제 조건이 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제도에는. 전세금 빼서 다 까먹고 그때 신청해. 뭐 이런 거죠. 네, 그죠? 그렇죠. 네, 그런 거죠. 네. 내가 쓸 수 있는 것 자원들은 다 충분히 다 활용하고 그래도 안 되면은 국가가 너희들한테 좀 보장을 해주겠다. 그렇죠. 일단 전세금 빼고서 야산에다 이렇게 텐트 하나 치고 이렇게 쓰다 보면은 뭐 수급자 되겠네.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네. 예. 그래서도 정확하게 현재 제도상으로 보면 전세 1억은 소득이 있건 없고 자동차가 있건 없고 다른 재산가 전체 없어도 기초생활 보장 대상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누가 물려줬으면 그거 팔아야 되는 거지. 그렇죠. 엄청나네요. 네. 뭐 장 선생님의 또 차분하고 그러면서도 이해가 되는 말씀 들어봤는데 어느덧 또 준비한 시간이 네. 저희는 날카로운 게 아니라 시간만큼은 내가 만든 복지국가 시즌2 역사상 이렇게 차분한 방송은 원래 이런 분인지 알았지만 그 느낌 그대로 받으니까 또 충격이 됐거든요. 두 배로 와. 보통 방송 가면 그 뜻하지 않는 많은 뭘 볼 수 있는데 있는 그대로 느낌이 오는 경우는 좀 드문 것 같아요. 우리 장 선생님이 뭐 내만복 행사 있을 때 이 시다로서 주로 이제 FD라고 FD. 플로우 디렉터. 네네. 그러니까 마이크 스탠드 올렸다 내렸다는 거 이런 역할을 대단히 충실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차분하게. 네네. 그러니까 또 말씀도 네네. 행동하고 이제 그런 거지. 딱 담는 거지. 참 대단히 성실하시고 아닙니다. 훈남이고. 제가 조금 키도 더 크고. 이렇게 좀
재밌게 하고 싶은데. 아니, 아니, 재밌는 재미는 내용은 충분히 있었어요. 재미는 있었어요. 네. 네. 충분히 재미있었습니다. 아, 네. 네네네. 웃음소리도 저기 네네. 훈남이잖아. 아, 아닙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정리해 주시죠. 예. 솔로몬. 네. 네. 방학한 있다고 수급자가 될 수 없다. 서울 지금 전세 보증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어요. 4년 만에 몇 천만 원 달라고 하는 파인데 제가 그렇죠. 볼 때는 이것은 다 기초생활 수급자 다 탈락시키려는 상대편 세력의 음모다. 내가 원래 돈이 없으니까 다 올리는 거야. 그렇지. 싫으면 나가라. 음. 아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지 그렇죠. 않나 이런 음모까지 드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전세금을 올리면 이제 기초생활 수급자가 줄어드는 거네. 그렇죠. 오. 제가 내 말했잖아. 역시 우리는 여기 분석적이야. 제가 솔로몬 네. 아무나 하는 잠깐만. 네네 진행 아무나 하기 어렵죠. 네네. 네네. 하여튼 내가 만든 복지국가 연구 모임에서 참 좋은 내용이 참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저희가 그렇죠. 모르는 거 좀 이게 저희가 생소하지만 차분하게밖에 접근할 수 없는 이 내용들이 네네. 결국은 이런 우리가 현실을 알아야 되고 현재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끄집어낼 수 있는 그 선생님 같은 네네. 분, 훈남, 차분함 음. 이런 거 계속 아주 끝으로 해주시고 싶은 이야기라든 뭐 근황 있으시면 어쨌건 뭐 칼럼과 관련돼서는 어쨌든 이제 저희 사회에서 중요한 게 그래도 이제 빈곤한 사람들이 아직 지속적으로 많다는 거. 네네. 예, 그런 사람들의 최저생활 보장을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좀 중요한 건데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걸 없앤다고 해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그런 딜레마들을 다 극복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다 그 사각지대를 다 해소할 수는 없겠지만, 네네. 그래서 빈곤이 해결되는 건 아니겠지만, 네네. 적어도 이런 방식으로는 빈곤 환자들의 삶의 질, 최소한으로 수준을 살아가고 있는 그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삶의 질이 결코 높아질 수 없다는 것들을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네. 끝으로 이제 우리 그 만복 라디오를 만들고 이렇게 애쓰시는 그 선생님들 대단히 좀 감사하더라고요. 아, 또 네, 시키지도 정말 않았는데. 귀중한 사명을 네.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이 만복 라디오가 좀 더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고, 네네. 그다음에 계속 이슈되고 있는 이런 현안들에 대해서 네네. 또 우리가 비판적인 시각에서 국민들에게 좋은 정보들을 제공하는데 네. 계속 힘써주시고 힘써주시기를 이제 응원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편집당할 거 알고 계시죠? 이런 거. 네. 아, 농담이에요. 네. 네. 네, 또 봄을 재촉하는 화창한 주말, 그렇죠? 네, 장 네. 선생님의 이 차분한 목소리와 함께 5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텐데 우리가 너무 오래 잡고 있었어. 그래요, 네네. 너무 오래 잡고 있었네. 아닙니다. 예. 주말 소중한 시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네. 주말 되십시오. 예. 정부 당국자에게는 복지 정책을 담당하는데 일침을 주시고 네. 저희 이 라디오 진행한 이 프로그램 때 찬사를 보내주신 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셨고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연구모임 이 모임 대단합니다. 네. 연구모임 거의 뭐 중요한 알곡 음. 전해주신 내 한국의 젊은 피. 네 진짜 그렇죠. 밝아요. 네. 네, 이런 어두운 그 면을 이 제도 자체적으로도 극복 못하는 니들이 만들고 있어 사각은. 제가 볼 땐 그 아까 말했던 것처럼 리더가 사회를 견인해야 되는데 니들이 만들고 있어. 그렇죠. 그분이 왜 죽었는지를 아직도 모르는 거야? 공인 인증서가 아니라 이런 사각제도를 만든 공인 제도가 문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 네네. 아니겠어요? 그렇죠. 알면 맞습니다. 네. 일침입니다. 사각지대는 니들이 넓히는 거야. 네, 이런 니들이 만들고 일침을 있어. 가해 주셨네요. 네. 그럼 어떻게 되죠? 내놔야죠. 그렇죠. 당연히 내놔야죠. 전세 그 자리를. 보증금 빼서 야산에 천막칠하니까 그렇죠. 네, 이런 말씀이신 그러니까 거고. 그렇게 할 일 하지 사각지대 계속 넓힐 거면 그 자리에 네. 내려오시고 다른 분이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게 바로 정치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복순이 뭐 평가 좀 듣고 네. 또 얼른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네. 또 다음 녹음도 있고.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시는 거 듣고 생각난 건데요. 네네. 규제 이퀄 경제만 있다. 뭐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그걸 좀 뛰어넘어서 어떤 사회라든지 복지라든지 다양한 영역에 있어서의 규제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분께서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역시 일단 복순이야. 그렇지. 요새 경제 분야에 이제 규제개혁위원회 이러면서 규제 다 빼라 이러는데 이런 데서는 왜 규제 안 빼는 거야?
그렇죠. 낙인만 찍히고. 낙인만 찍고. 너 빈곤이지. 이 정도가 그 빈곤하기가 좀 그런데. 뭐 이런 네네네. 거.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정치하시는 분들이 좀 생각이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어떡해요? 아까 장동현 선생님 말씀하신 것도 듣다 보면서 같은 생각들을 많이 공유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시간상 네네. 여기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지금까지 내가 만드는 복지효과 만봉라디오 시즌2였습니다. 네. 도움에는 도움에는 마을신문 도봉엔 도봉구 마을예술창작소 창구였고요. 진행은 솔로몬 아도니스. 복순이입니다. 네.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팟캐스트 만봉 라디오는 스마트폰에서 만봉 라디오 검색으로 간편하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내만복 블로그 myWelfare.or.kr이나 페이스북, 트위터에서도 가능합니다. 청취 소감을 댓글로 남겨주신 분께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단행본을 선물로 드립니다.